네, 무엇보다도 이제 고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ADP, 졸트, 뭐 BLS 고용 데이터까지 뭐 굵직한 데이터들이 나올 테고, 최근에 아무래도 7월달 실업률이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8월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지, 샤메 법칙이 계속 부합하는 수준에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월가의 컨셉처럼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지, 뭐 초미의 관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8월 실업률이 결국에는 9월 FOMC의 첫 번째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고용단에서의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고가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해고율이라든지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후행 데이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고 데이터를 부인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살펴보게 되는데 뭐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더불어서 매주 나오게 되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특별히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뭔가 위험에 처할 정도로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시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실업보험 청구라든지 졸트 보고서의 해고 데이터는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조기 경보의 데이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용 데이터가 후행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용이 약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없을까? 시의성 있는 해고 지표가 무엇일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 졸트 보고서가 나오는 해고 데이터만 넉넉히 기다리고 실업률이 치솟는 거, 샤메 법칙이 부합했는지 뭐 이거조차도 일반적인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포지션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전에 조금 더 시의성 있는 해고 지표를 찾을 수는 없을까 해서 연준에서 관련된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이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최근에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근로법의 기준을 하고 있는 이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 관련된 부분을 추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높았던 건데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에 해고 전 60일부터 90일까지 통지를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재교육도 해보고 뭐 조정도 해보는 그런 기간을 가져라라는 이제 근로법에 정해진 법입니다. WARN이라고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그래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조차도 통지를 통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라든지 실업률 등의 고용 지표보다 조금 더 선행해서 예측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22년 1월 달이었으니까요. 이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이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이 근로자 재교육 통지를 하는 부분을 추적해서 선행해서 살펴봤던 한계점이 뭐냐면, 통지 조건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좀 구분되어 있죠.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100에서 150명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해고만 할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9명 해고를 할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1500명까지 확대를 해보면 33% 이상 해고를 해야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1500명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500명을 초과하는 해고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로자의 해고 통지를 통해서 미리 실업률과 실업보험 청구와 해고 데이터를 선행해서 살펴보겠다는 의미 자체가 조금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 8K 보고서를 통해서 근로자 해고 통지보다 조금 선행해서 살펴보자, 이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공개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8K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해고 계획이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 해고는 특정 항목에 기록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좀 광범위한 해고조차도 일반적인 언어로 그냥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록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AI로 돌려봤더니 이 8K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본 이 시계열 자체가 경기순환 사이클과 다른 해고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8K로 돌려봤던 결과치가 경기순환 사이클에 맞춰 해고 증가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포착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공개되는 8K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해고 항목에 특정되는 부분 플러스 광범위한 해고를 일반적인 자연어로 기록하게 되는 부분을 이 AI로 돌려서 봤더니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았다, 이 얘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계열을 갖고 와서 조사를 했는데
두 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죠. 금융위기 플러스 팬데믹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경기 침체 모두 해고가 증가하는 것을 명확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 차트죠. 명확하게 증가를 했고, 따라서 이제 해고 직전에 근로자를 재교육하는 통지보다 왜 8K에 관심을 갖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죠. 8K에서 담겨있는 해고의 분포를 확인해 봤더니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분포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즉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고가 많이 일어났다, 이 얘기죠. 근데 아까 통지 조건이 이럴 경우에 고용의 33% 이상 해고를 해야 보고를 하는 조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해고 건수는 보시면 10% 미만으로 해고가 집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고 통지하는 이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해고가 여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해고를 포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빨간색 음영이 칠해진 게 그 범위입니다. 대략 전체 해고의 23%에 불과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조건을 슬슬 피해가면서 기업들이 의무적인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지연을 하기 위한 뭐 전략적으로 해고를 좀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49명으로 한다든지 뭐 32%로 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완화해서 해고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전체 해고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 조정 통지가 담아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8K로 살펴봤더니 조금 더 명확한 데이터가 나왔고, 사실 그럼에도 뭐 근로자 재교육 통지보다 그 시의성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살펴본 8K의 해고 시계열이 2023년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08년도 때 뛰어 올랐고요. 이게 팬데믹 때죠. 그리고 2023년 뭐 제법 크게 올라간 것이고, 지금 보시면 23년 초에 정점을 찍을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고, 이때 당시가 기술 부분의 해고가 좀 만연해 있었을 때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해고가 치솟았고, 더불어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19년도 평균 대비 변화를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22년 4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19년도 대비해서 146%나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23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19년도에 비해서 82% 수준을 유지를 한 것이죠. 그 이유 자체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이게 컴퓨터, IT 쪽 부분과 의약품, 제약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장사들의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특정 산업을 제외해놓고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145% 증가가 아니고 68% 증가, 더불어서 23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41%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미 있는 부분은 이렇게 빼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그 증가 폭이 늘어났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23년까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이 흐름 자체에 변함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23년도 8K의 해고 증가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 특정 산업을 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보고서가 당장에 이 경기 침체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지표로 해석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향후 연구 주제로 이런 부분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뭐 유용한 평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여지를 좀 남겨놨고요. 더불어서 23년도 시계열이 이렇게 증가 상승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연구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8K 보고서의 해고 부분을 통해서 뭐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과거에 조금 더 시의성을 갖고 이렇게 증가를 했던 패턴이 23년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해고 실업률의 증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증가 자체가 결국에는 과거의 데이터로 포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도 이미 높아져 있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K 보고서를 쓴다는 것 자체는 상장사 기업, 공개 기업에 한정된 데이터라는 것이죠. 사실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소형 기업의 어려움은 이보다 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8K 보고서에 감지가 될 정도면 실질 미국 경기가 느끼는 그런 부담은 더 나쁜 상태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어찌 보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가장 최근 게 근로자 조정 재교육 통지였는데, 이제는 8K 보고서의 해고 내용의 자연어 처리를 이 AI로 돌려서 시계열을 뽑아서 살펴보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23년 초반 높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왔다. 그럼에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직원 재교육 통지 부분은 급격하게 높아지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엔 최근에 산업별 특성에서 나타났고, 아직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경기 침체로 빠질 것 같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K 보고서에 담기는 상장된 기업들이 받고 있는 부담이 이 정도라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비상장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엿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지금 뭐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낮게 유지되고 해고 건수가 낮게 유지되고 뭐 재교육 통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해서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3년부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7월 PCE 물가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고, 상품 가격은 0.2% 하락, 서비스 가격은 0.2% 상승, 뭐 그렇게 크게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나왔고요. 더불어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 가격지수 MOM 0.2%, YOY는 2.6% 상승을 했습니다. YOY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이후 최저치고요. MOM 같은 경우는 0.2로 나오긴 했지만 소수점까지 확대해보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PCE는 개인소득 지출 관련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소득 전월 대비 0.3% 증가입니다. 예상이 0.2였지만 이를 상회했고, 더불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은 0.1, 실질 소비 지출은 0.4입니다. 이제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적인 부분의 소득과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실질 소비 지출은 지난달이 다 상향 조정이 된 부분 확인이 되고요. 일반적인 소득보다 지출을 더하는 패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번 달 0.11, 그리고 소비 지출은 0.38 이렇게 나왔고,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게 미국 소비의 특징인데, 이런 부분은 신용과 초과저축으로 이어져 왔다. 실질 가처분 소득보다 실질 소비 지출이 크다는 의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저축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달 저축률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 이상 미국 가계가 소득으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는 한계치까지 다다랐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신용카드 빚도 지금 꺾이고 있고,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죠. 기존 저축은 고갈이 된 상태고요. 7월달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전 6번의 경기 침체 중 5번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차트고요. 지금의 과거 사이클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소비가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과거에도 대체적으로 소비 지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꺾였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사례도 아직은 하나 있고, 따라서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 하나를 갖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접근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실질 개인 소득 관련해서도 7월달 계속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80년 경기 침체 추이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과거 한 건의 경기 침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68년 사례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주황색보다도 낮았는데, 이번에는 이 주황색을 돌파한 것이죠. 이 주황색이 금융위기 사례입니다. 그때보다도 실질 개인소득이 더 증가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68년 사례 다음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역사적인 범위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개인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개인소비 지출과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다가 지출 모멘텀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조건들이 지금 충족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호황기 끝무렵, 경기 침체 초반에 자주 관찰되는 패턴이니까 어색하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7월 PC 물가 살펴봤고요. 8K 보고서를 통해 해고 증가가 나타난 부분도 들여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